더불어민주당 전북도당의 새 수장이 선출됐습니다. 전임 이원택 위원장이 도지사 출마를 위해 사퇴하면서 보궐로 치러졌는데요. 윤준병, 신영대 두 의원 가운데 윤 의원이 신임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윤 위원장의 임기는 내년 8월까지입니다. 오늘 생방송 심층 토론에서는 신임 도당 위원장과 함께 전북의 주요 현안과 내년 6월 지방선거 전략에 대해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문자로 의견이나 궁금한 점 보내주시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준비한 영상 먼저 보시고 토론 시작하겠습니다. 취임 첫날 기자들과 만난 민주당 윤준병 전북도당 위원장, 전북 발전에 힘쓰겠다 밝히고 지방선거 필승 의지를 다졌습니다. 시작은 공천 세부 기준을 마련하는 겁니다. 선거 관리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특히 우리 당원들의 눈높이 또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그런 과정을 앞서 정청래 당대표가 도당 임시당원대회를 찾아 공정한 공천을 천명하고 사회적으로 용인할 수 없는 범죄가 아닌 이상 기회를 줘 억울한 컷오프는 없을 것이라 약속하기도 했습니다. 희망을 갖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한 만큼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지방선거가 될 수 있도록 국민의힘 전북도당도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 구성에 따라 공천 기준을 정하고 공약사항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목표는 유력한 후보 확보와 두 자릿수 지지율입니다. 제일 야당의 위상에 맞도록 그 광역단체장 그리고 전주, 군산, 익산 등 기초단체장 후보자를 도민께 선보일 수 있도록. 조국 혁신당 전북도당은 오는 23일 전당대회에서 새 대표를 선출한 뒤 선거 체제로 전환합니다. 유력 인사들의 입당이 하나둘 공식화하는 가운데 적어도 서너 명의 자치단체장을 당선시킬 각오입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일당 독주 체제를 멈추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진보당과 정의당 전북도당도 후보 선출과 기준 논의에 나서는 등 지방선거 7달을 앞두고 각 당의 공천 행보가 빨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토론 두 분과 함께합니다. 먼저 윤준병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 자리하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신임 도당 위원장 윤준병입니다. 네, 홍석빈 우석대 교양대학 교수도 자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우석대학교 홍석빈입니다. 네, 위원장님 먼저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회와 함께 또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 말씀 먼저 부탁드릴게요. 네, 어렵고 중요한 시기에 내년 지방선거까지 이렇게 책임져야 되는 도당 위원장에 이렇게 선출이 돼서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도 있고 또 이 어려운 시기에 무거운 중책을 맡은 만큼 제대로 해서 네. 우리 도당을 잘 이끌고 의미 있는 변화도 만들어내야 한다는 책임감 또 사명감 큽니다. 함께 우리 당원들과 함께 또 도민 여러분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런 다짐을 드리고 많이 지켜봐 주시고 또 응원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새 지도부의 당면 과제, 그다음 주제인데요. 아무래도 지방선거겠죠? 저는 우리에게 놓여져 있는 과제는 세 가지로 크게 분류를 합니다. 네. 첫 번째는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이재명 정부가 출범했고 이제 내란 종식도 이루어져야 되지만 민생을 회복시키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의 심장인 전북 도당이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잘 뒷받침해야 되는 책무가 하나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하나는 말씀 주신 것처럼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심장인 만큼 그 심장이 잘 뛸 수 있도록 지방선거를 잘 치러내야 된다 하는 사명감이 하나 있고요. 네. 또 하나는 우리 도에 좋은 발전의 기회가 온 만큼 전북의 대도약이 실현될 수 있도록 또 도당과 함께 잘 그런 역할들을 해내는 것 이 세 가지가 주요 과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이 세 과제에 대해서는 이제 추후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교수님, 전북 도당위원장 선거 어떻게 지켜보셨는지 궁금해요. 물론 앞에 계시긴 하지만 윤 위원장님의 당선을 좀 예측하셨나요? 예,
당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라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하고요. 다만 이제 기존에 추대하는 방식이 아니라 이번엔 경선을 치렀지 않습니까? 네, 5년 만에. 예, 무엇보다도 이제 좋은 결과가 나와서 축하드리는 입장입니다. 이번 도당위원장은 정말 중요한 시기에 막중한 임무를 맡았다라고 평가를 합니다. 무엇보다도 딱 1년이죠. 현재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이후에 딱 1년 만에 내년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5년짜리 단임제 대통령제에서 국정 1년은 개혁 추진에 가장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는 때고요. 1년 후에 치러야 될 지방선거에서 이 정부의 개혁 방향에 대한 평가를 초반 국정 운영에 대한 평가를 받는 자리가 되는 것이죠. 네. 따라서 내년 지방선거의 민주당 입장에서는 승리가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보고요. 이번에 이제 윤준병 위원장께서 수락 연설과 또 출마 선언에서도 얘기했지만 정부의 정권의 성공과 전북 발전을 위해서 당원 주권 중심의 책임 도당이 되겠다. 또 정권의 개혁을 위한 추진 엔진이 되겠다. 이런 표현을 쓰셨어요. 따라서 이번에 도당위원장직은 내년 단순히 지방선거를 넘어서 정부의 정권의 성공의 견인차, 가늠자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막중한 임무를 특히나 호남에서 조국혁신당이라는 새로운 대항마가 부상하는 가운데 네. 선거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정권 또 더 나아가서 호남 정치권의 지형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네, 벌써부터 일부 시군 같은 경우에는 입지자들이 두 자릿수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공천 기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좀 어느 정도 윤곽이 드러났을까요? 어느 절차에 있을까요? 지금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중앙에서 지방선거 기획단을 구성해서 네. 큰 그림의 공천 기준들을 만들고 있는 과정에 있습니다. 빠르면 이달 초순경에 네. 아마 확정돼서 우리 국민들께 또 당원들께 선보이지 않을까 이런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런 중앙정부의 선거 기준들이 마련되면 이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도당에서도 세부 세칙과 관련된 기준들을 만드는 작업이 진행될 걸로 보고요. 내년 한 2월 정도까지는 그런 기준과 관련된 일련의 작업이 진행되고 2월 넘어가면 그때는 세부적으로 인적인 이제 선별 작업이라든지 또는 경쟁 방식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정해질 걸로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 정청래 대표의 기존의 말씀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아무래도 경선이나 공천 과정에서 당원들의 의사가 많이 반영되는 구조로 바뀔 수도 있겠다 이런 예측도 나오는데요. 지난 지방 선거와 비교했을 때.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가장 당원들이나 도민들 입장에서 보면 좀 우아스럽게 인적 자원들이 선택되는 과정들을 보면서 한편은 실망하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함께했던 분들이 승복하지 않고 무소속으로 나간다든지 그래서 네. 좀 어렵게 진행됐던 과정도 있었습니다. 과거에는.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는 그런 내용을 최소화하겠다. 이게 이제 당 대표의 뜻이기도 하고 당의 방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절대적인 결격 사유가 아닌 경우에는 가능하면 경선에 참여토록 하고 경선을 통해서 당원들의 눈높이에 맞는 인적인 자원들이 선택되도록 하고 그 과정 속에서 공정성이나 투명성이 담보되도록 하게 되면 승복하는 절차들이 뒤따를 거고 그렇게 되면 공천 전체적인 관리가 그래도 나름대로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결과를 우리가 도출해내지 않겠나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교수님 물론 조국혁신당도 있고 국민의힘도 있지만 지역의 정치적 구조상 민주당 경선이 꼭 당선이다 이런 입지자들도 약간 그런 인식이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경선이 정말 중요한 절차인데 어떻게 좀 가야 된다고 보시는지요? 언제부터 우리 전북에서의 선거는 이제 민주당의 경우에 경선이 본선을 이렇게 넘어서는 그런 약간의 좀 기형적인 형태의 이제 매너리즘에 빠진 감이 있는데요.
지금 윤 도당위원장 말씀하셨듯이 그 말씀의 취지를 요약하면 한마디로 인사가 만사다라는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인사가 만사인데 내년 지방선거에서 쇄신안, 혁신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전북도 내에 이 민주당 오랫동안 전북의 정치 지형을 좌지우지해온 이 민주당에서 그동안 후보들 간에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가지고 기울어진 운동장을 평평하게 펴서 그리고 또 그 평평한 운동장에서 선수들이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심판의 역할을 하는 도당위원장의 역할도 중요하다라고 보겠습니다. 따라서 과거처럼 조직과 세몰이, 금권 선거가 아니라 이번에는 우리가 지금 벌써 인공지능 시대라는 걸 살고 있고 이번에 에이펙에서도 뭐 젠슨왕 엔비디아 회장이 왔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 인공지능 전환이라는 미래 시대의 비전을 제시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해서 또 정책 컨텐츠를 가지고 실행력을 담보할 수 있으면서 참신하고 도덕적인 새로운 인물들을 반영해낼 수 있는, 발굴해낼 수 있는 그런 쇄신안, 세부안을 구체화시킴으로써 경쟁의 공평한, 평평한 운동장을 만들어주는 가운데서 새로운 인재를 발굴해서 이번에 정치 무대에 메뉴판에 올려주는 것이 신임 도당위원장의 주요한 역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네, 이런 지적 사실 뭐 어제 오늘 나온 얘기는 아닌데요. 충분히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쇄신안을 찾을 수 있을까요? 뭐 청년, 신인, 여성 선거 때마다 뭐 나오는 얘기긴 하지만 실효성이 없다 뭐 그런 지적도 있거든요. 이제 실효성을 있게 만들기 위해서 실제 신인이라든지 여성이라든지 또는 청년이라든지 여기에 대한 가점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또는 결격 사유가 있거나 뭐 이런 하자가 있는 경우에 감점을 주는 방식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도민이나 우리 당원들이 바라볼 때 의미 있고 그래도 유능하고 정책 능력도 있고 뭐 이런 분들이 선별될 수 있는 프로세스 과정들을 지금 우리 공천 기준 룰에서 지금 담으려고 노력하고 있죠. 그 과정들을 제대로 거치게 되고 또 프로세스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되면 일단 큰 틀은 그런 지금 말씀하신 그런 요건들을 갖춘 인재들이 네. 선별될 수 있는 기본적인 룰은 마련되는 거고요. 그게 마련되고 나면 그 룰에 적합한 내용인지 유무를 확인하는 작업이 이제 필요할 텐데 그 확인하는 작업을 통해서 이제 우리 도민들에게나 또는 당원들에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 가지고 있는 정책 이런 거를 발표하기도 하고 토론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미하고 그 속에서 이제 우리 당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서 선택을 하게 되면 네. 과거에 뭐 그냥 낙하산식으로 했다든지 또는 뭐 컷오프 시켜서 일부러 배제했다든지 이런 부작용적인 요소들을 배제할 수 있는 그런 요소 그 과정이 되기 때문에 예전보다는 훨씬 더 합리적이고 또 공정하게 선거 과정이 진행될 거다 저는 이렇게 기대를 네. 합니다. 책임이 막중하시겠어요. 네. 네, 그런데 말이죠.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 있었던 이제 상황을 좀 반추해 보면 지난 민선 8기 지방선거에서 우리 전라북도에서는 총 62명이 선거를 치르지 않고 당선되는 소위 무투표 네. 당선이 됐거든요. 가장 많은 지역은 인구가 아무래도 많은 서울이었는데 인구 비율로 따지면 전국에서 전라북도가 두 번째로 무투표 당선이 많았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당내 경선 그리고 당내 경선을 통해서 후보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확정이 되었을 경우에 투표 없이도 선택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이후에 이 지역의 정치인들이 지역민과 또는 유권자들을 의식하기보다는 당과 또 이렇게 줄서기 이런 문화들이 오랫동안 배태가 돼 있어서 차제에 뭐 무투표 당선 제도를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런 보관 그리고 무투표 당선이 되지 않도록 당내에서도 경쟁 구도를 좀 만들어서 복수 후보가 반드시 추천될 수 있는 하는 그런 개혁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부안을 좀 만들어 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맞습니다. 무투표 당선은 선거 운동도 하지 않더라고요. 무투표 당선이라고 하는 내용이 실제 우리가 추천을 않거나 뭐 이런 요소 때문에 무투표 당선이 되는 게 아니고 후보자가 단일하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실제
출마를 하시는 분이 안 계셔서 예를 들면 공천하는 과정에 응모를 안 하셔서 이게 부득이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우리 전북 같은 경우에는 민주당이 그래도 이제 여러 가지 여건상 도민들의 지지를 많이 받으니까 네. 뭐 민주당에 이제 응모를 해야 되는데 그조차도 안 되는 지역적인 요소가 있어서 무투표 당선이 되는 사례가 많이 있었고요. 이번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이나 조국혁신당이나 또 이런 당적인 요소도가 있기 때문에 설사 우리 당에서 단독 후보가 나온다 하더라도 경쟁하는 구조는 이루어질 거다 이런 기대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선거 경쟁 구도는 훨씬 더 예전보다는 좋아질 거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그런가 하면 헌법재판소 최근 위헌 판결 내용 아실 것 같은데 장수군 관련된 네. 얘기입니다. 인구가 너무 이제 줄다 보니까 이제 인구 대표성을 이제 담보할 수 없게 된 상황이 됐는데 뭐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할 때도 항상 겪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이 열석까지 줄어든 게 지금의 현실이고 이 부분 좀 어떻게 대안이 없을까요? 이제 헌재에서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니까 내년 지방선거 전까지 네. 이 공직선거법의 구조를 좀 바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입법적으로 그런 내용들을 좀 보완해야 될 겁니다. 지금 헌재에서는 인구 대표성만 가지고 인구 비례성을 가지고 판단하고 있고 5만 미만의 뭐 시군이라 하더라도 도의원을 못 내도록 하는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내용이 적용되면 소위 말하는 지역 대표성과 관련된 내용들이 사실은 그것도 큰 가치인데 그거를 배제하는 경우가 되기 때문에 그런 문제 하나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을 어떻게 적절히 조화시킬 것인지 네. 그리고 인구 대표성이라 하는 2만 4천과 관련된 내용 룰을 어떻게 정해서 소위 지역 대표성과 인구 대표성이 병존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인지 이건 입법적으로 좀 해결해야 될 과제이기 때문에 지금 그런 과정을 어떻게 설정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한 고민과 이제 입법 발의 준비들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금년 하반기 정도 남은 기간 내에 그런 부분들이 논의가 돼서 내년 상반기 한 1, 2월 정도 이전까지는 최소한도 그 룰이 입법적으로 마련될 거라고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도 이 문제 좀 심각하게 보셨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인구 대표성과 지역 대표성 간의 이제 충돌의 문제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인구 감소로 인해서 지역 소멸 위기에 있는 소위 농산어촌 중심의 지방 도시들은 다 이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이죠. 근데 한편 좀 생각을 달리해서 보면 이번 헌법재판소의 헌법 불합치 판결이 오히려 향후에 지역의 특성에 맞는 인구 구조 변화나 지역의 산업적인 특성에 맞는 제도 개선의 어떤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세옹지마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번 기회에 단순하게 인구 대표성에 기반한 표의 등가성 문제가 아니라 농산어촌의 지역적 특색에 맞춰서 그 특색을 맞춘 새로운 지방자치 선거 제도의 개혁 이런 것들을 도모할 수 있는 어떤 전기가 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런 의미에서 향후에 지역 특성을 반영한 지역 대표 구역제 이런 것들을 도입해 보면 향후 지방자치 제도의 발전과 더불어서 지역의 특성에 입각한 새로운 형태의 정치 모델도 우리가 한번 도모해 볼 수 있겠다. 개혁안으로 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인구 대표성과 관련된 내용 중에 이제 이것도 입법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겠지만 실제 유권자 기준으로 실제 인구 대표성의 산출 근거를 삼아야 되는 게 아닌가. 그냥 인구에서 유권자가 아닌 분들을 기준으로 이렇게 하다 보면 실제 지역과 도시 간의 왜곡 현상이 있다. 그래서 인구 대표성을 산출하는 근거도 토대도 유권자를 기준으로 한번 산출해보자. 그렇게 되면 그것도 좀 알겠습니다. 개선될 수 있겠다 이런 생각도 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지방선거 얘기 전체적으로 나눠보긴 했는데 앞선 토론에서 저희가 진행하긴 했어요. 도지사 선거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이거 하나 여쭤보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도지사 선거는 어떻게 되고 있나요? 저희가 민주당 내 사파전까지 토론을 했었거든요.
토론을 현재 출마 희망자들을 대상으로 하신 겁니까? 아니요. 저희 지역 패널들과 함께 이제 사파전의 구도에 대해서 토론을 했었어요. 뭐 그 희망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해야 되겠죠. 이제 광역 자치단체장, 네. 특히 도지사의 경우에는 도당에서 선거 관리를 하는 게 아니고 중앙당에서 선거 관리를 합니다. 다만 이제 도당의 입장에서는 그 출마하시는 분들 간에 경쟁이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들의 네. 지역적인 여건들을 잘 추스리고 뒷받침하는 역할이 이제 저희들 도당의 역할이기 때문에 그런 역할 잘해서 불편부당하게 공정하게 선거에 임하실 수 있도록 저희들이 잘 챙겨보겠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조국혁신당이나 국민의힘도 앞서 화면에서 인터뷰를 보니까 최소한 도지사 후보는 낼 것 같은데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교수님? 도지사를 포함해서 14개 시군 단체장 후보를 다 내겠다라고 조국혁신당은 입장 발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선거에서 지역구에 후보를 안 낸다는 것은 정당의 목표인 기본 그 존재 의미를 스스로가 부정하는 것이죠. 모든 선거에 가능한 한 대표 선수인 후보를 내야 될 것으로 보고요. 다만 이제 조국혁신당 같은 경우에 지난 22대 총선에서 비례대표 12석을 얻을 때 우리 전북에서 비례대표 정당 득표율에 있어서 45%가 넘었고 네. 민주당이 오히려 37% 수준에 머물면서 돌풍을 일으켰던 적이 있었죠. 다만 최근에 들어서 이제 당내 여러 가지 사건들이 생기면서 조국혁신당의 지지율이 단 한 자릿수에 지금 머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동안 민주당의 기대를 또 성원을 보냈던 많은 또 도내 유권자들 속에는 과거에 이제 2016년 20대 선거에서 국민의당이 또 돌풍을 일으켰던 네. 적이 있지 않습니까? 즉 유권자들의 뇌리와 마음 속에는 민주당에 대한 성원의 어떤 그 자세도 있지만 한편에서는 민주당의 죽비를 내리고 싶은 그런 견제. 또, 견제와 또 비판의 심정도 있기 때문에 결국은 조국혁신당의 그 선거의 결과는 민주당이 어떻게 할 것이냐에 따라서 상당히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물론 당 자체의 능력으로 많은 후보를 당선시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전라북도와 같은 민주당 독주 체제의 아성의 어떤 선거 구도에서는 민주당이 앞으로 어떤 후보를 새로운 후보를 내놓고 기존의 이 정치권에 참신하고 도덕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들을 많이 발굴해서 메뉴판에 올려줄 것이냐에 따라 가지고 유권자들의 선택이 또 민심이 더불어민주당으로 계속 머무를 수 있을 것이냐 아니면 조국혁신당이라는 대안 세력으로 옮겨갈 수 있을 것이냐 그런 것들이 결정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죽비는 사실 위원장님 저작권이 있는데 사용하셔도 될까요? 저는 이제 당연히 우리 도민들께서 민주당이 잘하면 또 전폭적인 지지도 보내주시고 네. 잘못하면 또 회초리도 들어주시고 그렇습니다. 하는 게 우리 도민들의 매서운 맛이죠. 네. 그 내용들을 잘 새기면서 잘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이번 이제 인적인 구성면에서 보면 저는 도덕성이나 참신성 이런 내용에서 보면 지금 타 당에 비해서 우리 전북의 경우에는 특히 민주당이 그런 자원들을 많이 가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그 자원들이 제대로 선택받을 수 있도록 공정하고 또 투명하게 선거 관리를 잘 해내면 그 내용을 우리 도민들께서 평가하시고 네. 아 잘하고 있구나 이렇게 평가하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기대하고요. 그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선거 관리를 잘 해나갈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전북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할게요. 선거를 앞두고 아마 현안에 대해서 더 이제 여론이 분분해질 것 같은데 일단 이 지역의 가장 큰 이슈 가운데 하나입니다. 전주 전주 통합 문제. 이 문제는 지금 뭐 도지사 후보군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이제 도당 위원장이시고 이제 공천을 어느 정도 이제 관장을 하시니까
어떤 의견을 갖고 계신지도 궁금하고 좀 어떻게 이 갈등을 좀 봉합해 나갈 것인지 이것도 궁금한데요. 이제 뭐 전체적으로는 통합이라고 하는 내용은 시너지 효과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통합을 만들어가는 내용은 방향성은 좋은데 실제 그 가는 과정에 그렇다고 해서 이의적으로 해서 상처를 주고 만드는 것은 또 실도 클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어떻게 최소화하면서 갈 것이냐, 뭐 이게 이제 중요할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그런 부분들을 하기 위한 노력들을 꽤 해왔습니다. 네. 그래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최종적으로는 행안부 장관에게 주민투표에 대한 결정 여부를 위임을 했고 행안부에서 이제 그 부분을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고민의 시점이 좀 빨라야 되는데 시점이 늦어지고 있어서 자칫하다 보면 내년 지방선거 전에 통합을 근거로 한 지방선거가 쉽지 않을 수도 있겠다는 시기적으로 그런 과정이 있습니다만 그런 내용들을 잘 조율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행정안전부의 결정이 늦어지다 보니 이제 좀 약간 비난의 화살이 그쪽으로 쏠리는 느낌이 나더라고요. 찬성이든 반대든 빨리 좀 결정을 내달라. 교수님 좀 어떻게 보시는지요? 지방시대위원회에서 행안부의 이 전주 완주 전주 통합 문제에 대해서 입장을 표명해 줄 것을 이제 얘기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10월 말이 지나도록 지금 행안부에서는 주민투표 실시 여부에 대한 명확한 결론을 내어주고 있지 못합니다. 법상 내년도 6월에 있을 지방선거 때 만약에 이제 통합이 될 경우에 통합시장을 선출하기 위해서는 지난 10월 말까지 어떤 식으로든 주민투표에 대한 결론을 내려줬어야 되거든요. 다만 법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제 과거에 이제 마진창, 마산, 진해, 창원 통합할 때도 법정 시한을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이제 주민투표를 실시해서 상당히 빠른 시간에 공고를 하고 절차를 진행해서 그 다음에 있었던 지방선거 때 통합시장을 선출한 예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직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데 문제는 이제 기다리는 사람들이 이제 답답하고 이제 폭포한 것이죠. 네 번째 지금 완주 전주 통합 얘기가 나온 거 아닙니까? 네, 30년 가장 됐죠.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이 신뢰의 부족, 상호 신뢰에 대한 부족이 가장 큰 문제거리가 아닌가 싶어요. 그동안 뭐 세금 문제다, 그다음에 뭐 혐오 시설 이전 문제다, 그다음에 시군이 갖고 있는 부채 문제다 이러면서 지금 완주 정치권에서는 뭐 극렬하게 지금 반대를 하고 있고요. 또 전주 쪽에서는 또 찬성에 대한 의제가 높은데 찬성이냐 반대냐를 떠나서 통합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기본적으로 전북 도내에 시군 주민들 사이에 그리고 밀접한 이해관계가 있는 사이에 서로 윈윈하겠다라는 상호 신뢰가 굉장히 그동안 축적되어 오지 못한 게 아닌가. 그럼 그것은 과연 누구한테 귀책 사유가 있는 것인가? 정치권인가 아니면 행정권인가?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한번 돌아봐야 될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에 따라 가지고 우리가 급할수록 이제 돌아가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시간은 정해져 있고 마음은 급하지만 차제에 이걸 좀 발상의 전환을 가져서 완주 전주 통합이 됐을 경우에 플랜 B, 완주 전주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 플랜 C 이런 식의 구체적인 대안들을 조금 더 세부화시키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위원장님 뭐 저는 뭐 지금 이제 지역적인 뭐 여러 가지 견해들이 다른 부분도 있지만 정부가 통합이 가능하도록 실제 통합이 안 됐을 경우와 통합이 됐을 경우에 이해 득실이 다 또 주민들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통합이 되더라도 통합이 안 됐을 경우에 현재처럼 지속됐을 때보다는 훨씬 더 유리한 여러 가지 행재정적인 지원책 이걸 빨리 보따리를 풀어줘야 될 것 같아요. 그 내용들이 아직은 안 나오다 보니까 여전히 뭐 통합하는 게 좋기는 한데 실제 수판 따져보면 아니야 그렇지 않은 것 같아 이렇게 하는 의구심도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빨리 해결해 주는 노력도 병행해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공항 문제 또
질문해야 될 것 같아요. 네. 최근 1심 법원 판결에서 기본 계획이 이제 무효가 됐잖아요. 이 이후에 이제 찬반 여론이 이제 통합만큼이나 더 분분해졌습니다. 이 부분은 좀 어떻게 해소를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민주당 전북도당에서는 법원 판결 유감 표명하시고 이제 2심에서 좀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은 하셨는데 1차적으로 2심은 2심대로 진행되지만 가처분과 관련된 내용을 빨리 결론을 내서 가처분이 실제 이루어지지 않도록 제대로 만들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과정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과정을 입법 지금 소송 과정에서 네. 그 내용들이 잘 진행되고 있을 텐데 그 내용들이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잘 진행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그 과정 속에 들어있는 환경 영향 평가에 관련된 후속 조치에 대한 내용 좀 뒷받침하고 특히 1심에서 판단했을 때 조금 사실관계나 이런 부분이 잘못된 내용을 정확하게 짚어서 그런 내용들이 다시 한번 환기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정리하는 작업 이게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이 토론도 이 자리에서 진행을 했었는데 굉장히 뜨거웠습니다. 그 찬반에 대한 입장이 뜨거웠는데 교수님은 이 부분 지역 정치권에서도 당별로 의견이 다르고요. 또 단체마다도 다릅니다.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정치권은 정치권대로의 우선순위와 중요성이 있을 텐데요. 모든 이 지역과 관련한 사업의 판단 기준은 결국 지역의 중장기적인 발전과 지역민들의 평안한 민생과 경제 성장 이런 부분을 기준으로 놓고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고 봐요. 지금 윤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그 가처분 문제도 사실은 이미 어느 정도 결론이 났어야 되는데 시간이 계속 이제 늘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법원에서 1심 판결에서 기본 계획을 취소하라고 하면서 적시했던 다양한 측면의 어떤 미진한 부분들, 그러니까 경제성이라든가 환경 보호성이라든가 안전성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도나 또 관련한 우리 이제 그 쪽에서는 세세하게 준비해서 대응을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심 가고 3심 가면서 최종적으로 이 문제가 의도된 형태로 진행되지 못했을 경우에 그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것 또한 최후의 어떤 대안으로서 마련이 돼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요. 네. 따라서 이 새만금 공항이 경제성만으로도 사실은 판단할 수 없는 부분 분명히 있죠. 우리 지역민들이 그동안 이 공항 가기 위해서 얼마나 좀 많은 수고로움이 있습니까? 따라서 이런 부분들을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장수군 헌법 불합치 얘기할 때도 인구 비례냐 지역 특성이냐 이런 얘기 했지만 결국 그 정부의 사업, 지역의 수건이라는 것은 지역민들과 지역 발전을 위해서 무엇이 가장 중요한 것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것이고 사법부의 판단도 그런 부분이 수긍이 될 수 있도록 네. 행정단에서 또는 정치권 차원에서 대응을 해야 될 것으로 봅니다. 저는 요 건과 관련해서 지금 말씀하신 법원의 판단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경제성이 없는 걸 가지고 애타도 거치지 않았는데 이게 돼서 문제가 있는 것처럼 적시한 내용은 국가 발전의 균형 성장 발전의 기본적인 가치랄까 이런 거를 우리 사법부가 제대로 헤아리지 못한 실수를 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특히 대형 SOC 같은 경우에는 수요가 공급을 창출하는 게 아니고 공급이 수요를 창출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크게 들어와서 지역적인 여건이 개선되어야 또 인구도 늘고 지역 발전도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지역 발전이 안 됐으니까 설치하면 안 된다 그러면 영원히 그 구도는 고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인식과 관련된 내용들을 우리가 이번 이제 항소심이나 네. 가처분 심판할 때 그런 내용들이 잘 적시가 돼서 그런 국가적인 지금 발전 전략 이런 내용들이 잘 수용될 수 있도록 잘 설명이 돼야 될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법부에서는 이제 사법부라는 것은 법을 해석하는 기관이잖아요. 주어져 있는 법리에 따라서 법을 해석하는 게 사법부인데 이런 정책과 또는 지역의 산업과 관련한 부분은 상당 부분 행정과 이제 입법의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사법부는 길을 낼 수 없지만
행정과 정치권은 길을 내는 게 주요한 책무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장애와 허들에 부딪혀 있을지라도 그 미진한 점을 보완해서 없었던 길을 추진력을 가지고 뚫고 나가는 것. 이게 이제 우리 도내 정치권에게 주어져 있는 큰 어떤 책임, 기대, 요구사항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오셨으니까 하계올림픽 얘기를 안 꺼낼 수가 없네요. 아까 죽비성 찬물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부적격 논란이 그 뒤에 일었단 말이에요. 그 IOC의 그 적격한 우리가 유치 계획을 내고 있느냐, 가지고 있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어요. 이거 이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이 될지. 이제 우리가 유치를 하려고 그러면 IOC에서 요구하고 있는 내용을 네. 우리가 100% 수용이 안 되더라도 오케이 받을 정도의 내용은 만들어 가야 우리가 원하는 유치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에 나와 있는 내용 보면 그렇지 않은 부분이 있다는 지적들이 있는 만큼 그런 내용들을 잘 확인하고 IOC가 원하고 있는 그런 기준에 합격점을 받을 수 있는 수준으로 우리가 준비하고 또 대비를 해 나가야 될 것 같고요. 그런 노력들을 뭐 예전에 그런 논란이 있고 난 이후에 네.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도지사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그런 내용들이 잘 가다듬어지면 그야말로 예전에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 죽비성 찬물까지는 아니지만 죽비성 지적 뭐 이런 정도로 이렇게 작용하리라고 기대하고요. 그렇게 돼서 진짜 내실 있는 준비와 효과적인 대응 뭐 이런 게 뒤따르고 그럼으로써 우리가 도민들이 바라는 그런 올림픽 유치가 제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대를 합니다. 네, 사실 이 하계올림픽이 지역민들에게는 또 다른 희망 고문이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있습니다. 좀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시기가 그렇게 좋은 시기는 아니었고 또 국정과제나 이런 부분에도 좀 이렇게 명확하게 반영되지 않았다 이런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었거든요. 국정과제를 하면서 이제 문체부 입장은 사업계획서도 제출 안 됐는데 어떻게 판단하냐 이런 내용이고 도 입장에서는 우리가 국가 어젠다니까 그거 좀 해놓고 하자 이런 주장이었는데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그런 논란들이 좀 있어서 이제 그런 방향으로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요. 한번 이제 도 입장에서도 타당성 용역이 지금 진행 중이어서 구체적인 네. 그림은 아직 얘기할 수 없는 단계다 이렇게 하니까 기다려야죠. 구체적인 용역 지켜봐야겠네요. 내용이 어떤 내용으로 이렇게 매듭하는 거고 또 그다음에 도시 간의 연대와 관련된 부분도 우리 의지만 가지고 연대가 되는 게 아니어서 의미 있는 연대를 하려면 예를 들면 서울시하고 연대를 해서 유치를 해야 된다 그러면 서울시의 지지와 협조가 필요하잖아요. 네. 그러려고 그러면 우리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그런 수장이 와야 그것도 또 용이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함께 고민되고 고려돼야 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교수님 지금까지 우리가 얘기한 또 완주전주 통합 문제, 공항 문제 그리고 올림픽까지 아무래도 도지사 선거에서는 가장 큰 쟁점이 될 것 같거든요.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가 야심차게 민선 8기 도정을 수행하면서 경제를 살리고 기업하기 좋은 도시를 만들겠다, 지역을 만들겠다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사업들을 펼쳐왔는데요. 이렇게 뭐 완주전주 통합이라든가 새만금 공항이라든가 하계올림픽 다 이제 그런 중장기적인 현안을 해결하기 위한 일환으로서 정책적인 대안들을 제시한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이게 좀 터덕거리면서 정책 리스크가 지금 본인의 정치 리스크로 지금 이제 가는 상황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따라서 이 문제가 당장은 뭐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내년에 있을 이 도백, 이 전북도지사 선거에 있어서 네. 어떤 긍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이냐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고요. 이 문제는 이제 경쟁하게 될 다른 도지사 후보군들하고 이 분야별 요소들에 대한 현재의 상황 그리고 향후 가능성에 대한 것들을 두고 아마 치열한 난타전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최근에 국감이 있었잖아요, 위원장님. 네네. 근데 국감에서 물론 뭐 다뤄지긴 했지만 일부 전북의 현안들이 좀 너무 좀 부족하게 다뤄졌다 이런 지적도 있었어요. 언론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대한 말씀이랑 덧붙여서 뭐 제2중앙경찰학교 유치라든지 공공의대라든지 쉬운 문제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전북 현안은 오늘 앞서 보도에서도 보셨지만 뭐 이런 부분 좀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이번 국감하는 과정에서 전북 의제들이 그렇게 제대로 안 다뤄졌다 하는 지적에 대해서는 그렇게 승복이 잘 안 돼요. 아, 네. 꽤 우리 전북의 현안들 각기 상임위별로 담당하고 있는 내용에서는 거의 다 챙겨서 그 부분도 지적도 하고 보완도 시키고 뭐 치유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농진청 수도권으로 이전한다. 네. 조직이 그것도 바로 취소하고 네, 있는 거 KBS 보도로 시작됐습니다. 다시 내놓겠습니다. 이렇게도 확답받았고 지금 새만금과 관련해서 진행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도 다 챙겨서 진행되거나 조기에 실현하겠다는 확답도 받고 여러 가지 노력을 했는데 그런 평가가 나와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만큼 우리 도민들의 눈높이가 높아졌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고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제 공공의대 네. 그거 정치권에서 노력해서 연내 입법화를 하겠다 이렇게 돼 있고요. 맞아요. 전임 위원장도 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뭐 저도 오늘 본회의 하는 과정에 복지위원장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확약을 받았습니다. 그러셨어요? 연내에는 하겠다. 그다음에 뭐 다른 사안들도 다 지금 뭐 제2중앙경찰학교 네. 유치도 정부에서 이제 호흡을 가지고 이렇게 늦어져서 그렇긴 하지만 우리 도민들의 열망 또 남은 시민들의 열망이 오늘 네, 앞서 우리 국회의사당 보도도 있었어요. 앞에서 모여서 또 촉구대회를 했는데 그만큼 의지가 높다는 점을 중앙부처에 계속 호소하고 있어서 뭐 저희들도 그런 취지들을 충분히 전달해서 우리 도민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런 해묵은 현안에 대해서 교수님도 아쉬움이 크실 것 같아요. 뭐 금융 중심지도 있고요. 오래된 수건 과제이기 때문에 단박에는 해결이 안 될지라도 인내심을 가지고 추진력 있게 정책을 발굴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제 윤 신임 도당위원장의 정치권에서의 어떤 역할들을 많이 주문할 것이고 또 주문받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뭐 더 덧붙이고 싶은 말씀 있을까요, 위원장님? 그걸 하라고 도당위원장을 시켜주셨으니까. 알겠습니다. 그러면 거의 저희도 시간이 이제 42분을 넘어서서 교수님이 이제 내년 8월까지 위원장님 임기시잖아요. 그 기간만큼 참 물론 지방선거 얘기도 많이 나누긴 했지만 조언을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두 가지 정도가 급선무이실 것 같습니다. 하나는 모두에 말씀하셨다시피 내년 지방선거에서의 승리, 그것도 이제 전북이 심장이니까 압도적인 승리를 어떻게 견인해낼 거냐.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인사가 만사니까 공정하고 투명한 공천을 할 수 있고 그걸 잘 완벽하게 관리를 하셔야겠죠. 또 참신하고 실행력 있는 또 도덕적인 후보를 확보해서 당원과 지역 유권자들한테 모두 호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재 발굴과 선거 관리가 필요하겠다라고 봅니다. 두 번째는 저는 개인적으로 더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는 늘 또는 가끔 정치하고 행정이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정치와 행정은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는 겁니다. 삼권 분립에 있어서 입법부와 행정부가 굉장히 긴밀하게 협력을 해야 되는 것처럼 따라서 우리 전북의 측면에서 봤을 때는 선거도 중요하지만 그 선거를 통해서 실현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목표, 즉 전북의 제도약과 발전, 전북 도민들의 행복을 위해서 정치권들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이 문제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거든요. 따라서 정치는 자전거의 앞바퀴, 행정은 자전거의 뒷바퀴. 네. 이 두 가지 바퀴가 제대로 굴러가야 전북의 미래가 있을 수 있지 않을까. 그 역할을 신임 도당위원장 윤준병 위원장께서 잘 해주는 게 매우 중요한 일이다라고 봅니다. 네, 굉장히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셨네요. 네, 충원 감사하고요. 지금 말씀 주신 것처럼
인사가 만사다. 선거 관련해서 인사가 만사인데 또 조금 나가면 선거가 만사다.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공정하고 투명하게 해야 되겠다. 이런 다짐도 하고 있고 또 우리 당원들이나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괜찮은 인재들이 알겠습니다. 공천되고 또 선택을 받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 전라북도의 선출직계 인적 수준들이 한 단계 높아지고 리더십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도록 만들어내는 과정 충실히 해내겠습니다. 네, 기대해 보겠습니다. 시청자 의견 소개해드리고요. 마무리 발언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공정성과 원칙을 잘 갖춘 지방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같은 의견 보내주셨고요. 경선 과정이 형식이 아닌 실질적인 경쟁과 검증의 장이 돼 전북의 새로운 변화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길 기대합니다. 하나 더 읽어드릴게요. 깨끗하고 공정한 경선으로 유능한 인재를 발굴하는 것이 전북도당의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의견 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 발언인데 교수님. 이전 발언을 되게 마지막까지 잘 해주셨는데 1분 정도 부탁드릴게요. 예, 정치의 실패, 정치의 실종이라는 것들을 보면서 선거 때마다 이 유권자들은 많은 기대를 가지고 보지만 선거가 끝나고 나면 실망과 좌절감이 나는 게 그동안의 우리 전북 정치권의 어떤 형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나폴레옹이 이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정치인은 희망을 파는 상인이다. 바라건대 우리 윤 신임 도당위원장께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그 희망을 팔 수 있는 정치인들, 새 정치인들을 많이 발굴하시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한편 이 공정하고 투명한 혁신 공천을 하려다 보면 기성 정치권으로부터의 어떤 압박과 청탁도 있을 수 있겠죠. 해밍웨이라는 작가는 용기란 엄청난 압박에도 굴하지 않고 보이는 기품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윤 위원장께서도 외유 내강, 내강 외유의 리더십에 기초해서 원칙과 상식에 입각한 새 인재 발굴을 통해서 내년 지방선거에서 민주당의 승리를 견인해내는 그런 추진 엔진 또는 그런 선도자 역할을 하시기를 기대해 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도 1분 정도씩 드릴게요. 네, 뭐 도당하고 도정하고 양수를 바뀌니까 잘 긴밀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그 내용에 대해서 저희들이 도당하고 도정하고 연결될 수 있도록 제가 내일 우리 지사님 뵀는데 기획실장하고 우리 도당의 정책실장하고 한 라인을 좀 연결해서 정보 공유하고 그 정보 공유된 정보가 우리 정치권에 함께 공유될 수 있도록 해서 대응 능력이 좀 높여질 수 있도록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요. 저는 정치가 희망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고요. 또 특히 해결하는 정치가 좋은 정치다. 또 특히 악마는 디테일에 있다. 이런 경언들 이런 내용들을 담고 우리 도당 운영 잘해서 도민들의 눈높이에 맞는 제대로 된 우리 도민주당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생방송 심층 토론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신임 도당위원장과 함께 내년 지방선거 준비 상황 또 전북의 주요 현안에 대해 얘기 나눠봤습니다. 내년 지방선거가 지역 정치권 쇄신의 기회가 되길 기대해봅니다. 도민 여러분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토론은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